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우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로운 집무실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직접 이 지시봉을 들고 40여 분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계획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떤 반응이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청사진 계획은 어떤 상태일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직진 본능, 동아일보 1면입니다. 당선인이 직접 이렇게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를 두고 하나하나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때 직접 국민들 앞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적은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취임 날부터 용산에서 갖겠다, 즉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개방되는지, 용산 집무실은 어떤 구성인지 직접 당선인의 육성으로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불통 경향신문 3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속전속결 추진, 이전 비용 안보 공백, 논란 안고 용산행, 경향신문은 우려에 대해서 썼습니다. 당선 열흘, 광화문 이전 불가, 용산으로 급천회. 당선인 측은 비용이 496억 원 규모다. 민주당은 1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건지 잠시 후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에 대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해빙. 한국 경제가 해빙, 어떤 것에 대한 해빙 분위기를 썼을까요? 아마 국민들 가장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중에 상당수가 대출을 올가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대출을 다 묶다 보니까 정말 돈이 필요한 우리 서민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빙하기, 그 분위기가 지금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총량 관리 사실상 중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도 속속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꽃단장.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꽃단장. 5일 새 해외여행 예약이 3배로 급증을 했다. 인천공항이 지금 꽃단장 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요,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7일간의 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잘 선택하면 가서도 격리 안 되고 돌아와서도 격리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벽 창 닦고 무빙워크 점검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 김명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지시봉을 들고 윤석열 당선인이 40분이 넘도록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민감한 질문에도 다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본격적인 용산 시대 개봉 박두. 함께 보시죠.
지시봉 들고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정면 돌파. 취임 첫날부터 용산. 그러니까 임시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치 않겠다라고 당선인은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흔히 역대 정부들도 YS,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검토를 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비판 때문이었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단 하루도 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의 대안은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까? 아까 요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근무지원단입니다. 이 바깥으로 해서 특정기지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뭐 야구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있었고, 국방부 군의 이 구역 역시도 개방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얼마든지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안이든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직접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 조감도의 지시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청와대는 기자실과 비서동이 별개로 운영돼 왔습니다. 흔히들 춘추관이라고 해서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청와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춘추관 안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를 출입해도 대통령을 보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이 밝힌 이 용산 집무실 시대에서는 당선인과 기자들이 한 건물에 근무를 해서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1층 기자실로 가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PT와 관련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소통, 강행, 조감도 앞에서 대본 없이 직접 PT, 증문즉답 형태 20개 질문 답변, 누리꾼들의 반응. 새롭다.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작대기라고 어떤 국민이 표현하셨군요. 지시봉이죠, 지시봉. 짝대기 들고 나와 설명하는 거 처음 보는 듯하다. 직접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노력은 인정해야 된다. 반면 공약 밀어붙이기 위한 행동이다. 용산 간다고 소통 많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찬성의 목소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도 답변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혹시 용산으로 가는 게 무속 관련 이유는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선인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유 있게 답변했다는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급하게 이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돼 있고요.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립니다.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대변인, 네. 그러면
선거 유세 때 국민들 앞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광화문의 정부 청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의 복잡함, 안보상의 취약함, 또 청와대를 100% 개방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 등등 이유 때문에 광화문 정부 청사는 아예 배제가 된 겁니까 그러면? 네, 최종적으로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이 된 겁니다. 이제 5월 10일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바로 이곳 광화문 채널A 인근에 있는 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용산의 방금 전에 봤던 조감도의 그림, 물론 저 조감도처럼 공원이 완성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이 물리적인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당선인의 의제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구중궁궐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저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저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앞쪽으로 차를 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막혀서 사실상 갇혀 있는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공산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저 용산에 그리고 청와대 밖에 나와 있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기자들과 또 청와대에 있는 이제 청와대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의 참모진들과 외부의 전문가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탈권위 시대를 열겠다는 예. 당선인의 의지가 제대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저 직접 지시봉을 잡고 예. 대통령 당선인이 무언가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상세히 프레젠테이션 했던 모습은 저는 기자 생활하고서 여러 번 대선을 치러봤지만 처음 보는데 자, 이런 직접 지시봉을 잡게 된 계기는 뭡니까,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용산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냐를 두고 예. 많은 언론의 궁금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수위 기간 동안 가능하겠냐는 여러 혼란적인 상황들이 지난날 보도를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이어졌던 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혼란의 상황들을 단호하게 매듭짓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피력하고 예. 왜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국민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하는 소통의 과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김은혜 대변인이나 뭐 필요하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거는 당선인이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부분입니까, 그럼? 당선인이 직접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시면 저기에 뭔가 예정된 원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존재하지는 않죠. 네. 처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용산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까지도 전부 다 받아가면서 예. 당선인이 직접 설득하고 이 일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모두 중계가 됐기 예.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광화문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여러 검토를 해봤지만 여기에서 시민들께서 초래될 수 있는 불편들을 고민했을 때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애당초의 공약 취지를 훨씬 더 잘 구현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좀 성급하고 무리해서 이 청와대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예. 어제 당선인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 하나가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역대 정부도 다 추진하려고 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혔죠. 당선 이후 가장 추진력 있고 실행력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이때에 만약 이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 이전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청와대 일단 들어가면 주저앉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청와대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공간 활용해서 일하면 편하고 안락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숱한 대통령들이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탈권위 대통령을 꿈꿨으며 이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구하려고 했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통해서 차차 하나하나씩 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어제 강조했던 건 소통이었습니다.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와대도 이전을 하는 것인데 용산 시대를 맞아서 용산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소통에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관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제가 지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이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앞서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이 조감도, 예상 조감도의 지시봉을 잡고 설명을 했는데 그 조감도를 좀 저희가 고화질로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모습을 윤석열 당선인 측은 꿈꾸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가장 큰 건물이 국방부 기존 청사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 크게 모래로 덮인 연병장이 있었는데 지금 요 장면은, 요 조감도는 연병장 공간까지 다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원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 같고 이 공원은 원래 공원화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길 건너에 미군이 쓰던 미군 부지도 다 공원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는 공간에 조금 더 국방부의 담장을 다 허물겠다라는 구성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중앙광장공원도 사실은 현재 국방부에는 다 높은 담이 쳐져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니까. 그런데 그런 담을 다 허물고 저곳에서 뭐 신혼부부들이 예비부부들이 결혼식도 올리게 하겠고 백악관처럼 저 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직접 보이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지금 저 끝까지 있는 모습, 저기까지 시민들이 가서 대통령이 뭐 산책하는 모습이나 대통령의 집무 공간 모습을 다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선인이 강조했던 게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1층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1층에 찾아가겠다. 1층에 모습을 드러내겠다. 이 1층을 강조했는데 이게 1층에 뭐가 있습니까? 1층에 프레스 센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청와대에는 이제 집무동과 비서동과 또 기자실이 아예 다 다른 동에 있었고 그마저도 기자실이 가장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직접 볼 만한 그러한 기회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사들을 읽어보면 항상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만 나오지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별로 볼 수는 없었거든요.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예. 측근, 고위 관계자의 말만 들었지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었는데 아예 그 모든 비서진들이 있는 집무실과 본인의 집무실과 또 기자들이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한 동 안에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집무실과 기자들이 취재하는 공간이 한동 안에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1층에 있는 기자실에 가서 어떤 사안을 설명도 하고 최대한 기자들과 자주 만나겠다. 아무래도 이제 시민을 직접 만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는 일이 굉장히 극히 드물었습니까? 뭐 큰 이슈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찾았습니까? 굉장히 드물었고요.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맨 처음에 출범할 때도 워낙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은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청와대라는 공간이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의도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지 않았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소통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자기는 앞으로 기자실을 자주 찾아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자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리적 거리라는 것은 심리적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가까이서 소통하면은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대통령의 말을 빌리는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의식이 공간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기자실이 마련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김 교수님의 평가. 그만큼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때 1층을 자주 찾아야
실현이 돼야 그 공간이 진정성 있게 원래의 취지대로 가치가 발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용산 집무실은 층수별로 어떻게 구성이 될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윤석열 당선인 측을 통해서 이 집무실 배치도 미리 좀 엿봤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 쇼 스튜디오의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뭐 저는 지시봉이 없습니다만 제 손끝으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부지에 대한 예상 구성도부터 좀 함께 살펴보실까요? 현재 이쪽이 이제 국방부 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각지입니다. 삼각지. 이 방향이 이제 삼각지 방향이고 현재 국방부 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용산가족공원이 이쪽에 크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이제 미군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여기선 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원 조성이 원래 계획돼 있었던 구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서 원래부터 추진돼 왔던 미군 부대 공원화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함께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국방부 청사 주변에 높은 담벼락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인은 이 담벼락을 다 허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면 이 집무실까지 시민들이 집무실까지 공원 산책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구성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하게 되는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 청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함께 보시죠. 여러 조간신문들의 취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 1층에는 방금 당선인이 직접 밝혔듯이 기자실 및 브리핑룸,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춘추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자들의 취재하는 곳을 한 공간 1층에 두겠다. 2층에는 이 비서실과 회의실, 경호실 일부가 이전하겠다. 좀 자세히 보실까요? 줌. 3층이 대통령 집무실로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6층, 7층, 8층에는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와 경호처장 안보실 접견실 등을 두겠다라는 구성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당선인은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했지만 제 경험상 아무리 좋은 공간을 마련해 뒀다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과의 소통은 유언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당선인이 1층에 기자실을 뒀는데 제 생각엔 기자들이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들이 근무하는 곳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취재할 수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는 기자들의 출입이 다 막혔어요. 네. 기존의 국방부는 기자실이 1층에 있지만 다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장관실도 못 들어가고 차관실도 못 들어가고 국장실도 못 들어가고. 지금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은 혹시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할 의지도 있습니까?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건물 내에서 어떤 경호 절차가 있게 될지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되게 될지는 지금 현재 TF에서 열심히 안을 구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기자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과의 소통폭을 넓히기 위해 정말 대화하고 참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용산 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이 막히게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초창기 이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내어놓은 것이고요. 만약 그 뒤에 이러한 소통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겠습니까? 특히 같은 건물 내에서 1층에 프레스센터가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지켜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공간과 위아래 또 같은 층의 참모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미국 백악관의 이 웨스팅이라고 하는 공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게 됐을 때 언제든지 대통령과 참모가 중요한 사안을 놓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것, 이걸 구현하기 위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위쪽에 있는 민간합동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도 언제든지 국가의 주요 사안 현안마다 와서 함께 일을 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들을 이 대통령의 새로운 직무 공간 한 건물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새로운 대통령이 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돌려드리게 되는 좋은 취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선인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미국 백악관 이야기가 속속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백악관 지금 웨스트윙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은 우리 청와대와 좀 많이 다릅니까? 여기저기서 백악관 모델 얘기가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과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것이 주요 참모진들이 사실은 장관이기도 하지만 수석이나 이런 인원들이 조금 더 제약적이고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수석, 장관, 내각 다 분리돼서 사실 방대한 인원들이 이제 같이 꾸려나가는 상황인데다가 예. 그 동마다 이제 건물마다 이제 좀 분산되어 있고 다른 기관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회의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비효율적이다 지적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 측에서 주요 참모들에게 핵심적인 임무를 맡기되 모두 같은 공간에서 근거리에서 일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층이 분리되어 있거나 건물이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동선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급할 때 뭐 연락하는 수단이라든가 예. 회의를 잡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한 층에서 다 같이 편하게 티타임 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도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으로 예. 해석이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업무 조직에 대한 개편도 조금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사를 굉장히 슬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림하게 했을 때는 그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해야지만 많은 인원 3명이 할 걸 1명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인사 개편도 좀 예상되고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 전재수 의원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노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던 역대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그때는 노 전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소만 옮겨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잘 된다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리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옮겨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것은 뭐 장소만 옮긴다고 소통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장소 옮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력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나눌 때 네네. 제왕적 대통령을 완전히 법적으로 이제 그 폐해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문제의식에 깊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속전속결로 또 일단은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공약을 철회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난 뒤에 용산이 나오기까지는 불과 3, 4일 만에 나왔는데 이 청와대를 한번 옮기게 되면 30년을 쓰게 될지 50년을 쓰게 될지 100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광화문 공약을 철회를 했고 그러면 국민들께 한 번 더 의견을 묻고 그리고 지금 그 용산 국방부 합참이 연쇄적으로 그 국방부는 합참으로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 남태령에 있는데 일로 다 옮겨야 되는데 그 영내에 지금 근무하는 4,000명이 넘는 장병들, 군무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전직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하셨던 분들 11분이 이거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성명서도 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 차라리 뭐 다양한 의견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옮기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예. 이런 것들 다 좀 검토를 해서 조금 좀 넓은 시야로 더 잘 만들 수가 네. 있습니다. 기왕에 옮기는 거. 50년, 100년 써야 되니까. 전재수 의원님도 청와대 계실 때 청와대 공간이 조금 문제구나. 뭐 이런 걸 좀 직접 느끼셨습니까?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 그때 근무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 지금 여민 1관 바로 뒤에 보면 헬기장하고 여민 1관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거기는 이제 식물을 키우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경내에 무슨 화분 계절마다 꽃을 갈아서 이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닥 면적이 아무리 제 기억으로 아무리 최소 잡더라도
최소 100평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럼요. 청와대에 비닐하우스 있다는 건 처음 비닐하우스 알았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기장하고 춘추관하고 그 연민 일관 예. 그 사이에 있습니다. 꽃도 키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상추도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키우고. 예. 상추는 모르겠습니다. 상추는 안 꽃을 화분을 키우는데 거기에 한 2층 정도 올리면 예.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서동과 기자들이 근무하는 그 춘추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로 따지면은 한 50m, 6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예. 어떤 밀어붙이기 이렇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일하는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군은 이 상명하복이라는 이 질서 때문에 다른 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이 4천 명이 지금 한 달 만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빼라. 4월 달 한 달 리모델링 해라. 그리고 5월 달에 입주하겠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국민들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서 네.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숙성시켜서 숙고의 시간을 거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야당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예. 절차와 과정상 맞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와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숙성돼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출퇴근 거리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남동에 있는 3군 총장 공관을 일단 임시로 사용한다라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저죠, 대통령 관저. 그렇게 되면 가깝습니다. 저도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그 공관도 가봤고 국방부 집무실 내에 기자실에서 저도 몇 년간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한 4.5km? 4.5km. 이태원역에서는 한 2.8km. 근데 비교적 굉장히 좀 가깝습니다. 한남동 용산 출퇴근. 그런데 관저 부지 내에 그냥 아예 관저를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공관에서 집무실까지 차로 한 3분에서 5분. 한 5분까지도 어느 때 보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 불편 안 클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용산 공원 구역 안에 워낙 넓으니까 저 부지가 그냥 관저를 신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토리를 데리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것 만남의 광장처럼 되지 않겠냐. 시민들과 대통령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만나는 것도 대통령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관저를 장기적으로 아예 공원 일부에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시민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과 함께 웃으면서 소통하고 또 사진도 찍고 퇴근길에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지만 경호 등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만남이 소통의 전부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구중궁궐 안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내가 뽑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무엇 하는지 전혀 모르는 환경에 있는 것과 달리 언제든지 공원을 찾아서 저 건물 백악관처럼 바라보고 아 저기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고 또 공원 어딘가에서는 같이 토리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써니, 마리 등 여러 반려견도 있고 또 반려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안내견이 본인이 임무를 다 하고 나면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안내견을 입양하겠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약이 지켜질지도 모르거든요. 어떤 안내견이요?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예. 학교를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안내견 학교를 후보 시절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내견이 주어진 본인이 임기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안내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입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 안내견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 안내견 여기서 이제 임무를 다 마친 안내견을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또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약속들이 또 지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원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소리 또 쓴소리 국가에 대한 애정 어린 구원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설레는 그런 뉴스들을 최근에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당선인 측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견 대립도 있습니다만 잠시 후 두 번째 이야기 때 그런 내용 상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는 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김소영 교수님, 등산 좋아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시청자분들 꽤 많을 텐데 청와대 뒷산이 일부간이 문재인 정부 때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신조 루트라고 있어요. 옛날 북한의 김신조가 자기 동료들 데리고 청와대 뒤에 북악산까지 침투해 오고 나서 우리 국군이랑 이제 교전을 벌이고 김신도 일당이 북으로 도주하다가 이 북악산 인근에 도주길이 있거든요. 그게 한동안 이제 폐쇄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돼서 지금은 뭐 아주 훌륭한 이제 산책로가 됐는데 그 김신조 루트를 갈라 하더라도 가운데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경복궁에서 내려서 한참을 좀 돌아가야 되는데 청와대가 5월 10일에 개방하면 그냥 가로질러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경복궁역에 내리셔가지고 예. 경복궁을 거쳐서 청와대를 거쳐서 북악산 길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그날부터 청와대를 이제 공개하겠다, 일반에게 이제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방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협조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것들이 용산으로 이전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바로 오픈을 하려면은 그 이전에 굉장히 협조가 잘 돼가지고 모든 짐과 모든 집기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철수되어야 되고 또 철수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어쨌든 좀 꾸미거나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월 10일 바로 그날부터 정말로 이게 오픈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본인은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5월 10일부터 개방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협조를 해줘야 청와대가 개방할 수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라든지 청와대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서 아직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지난주에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어그러졌는데 그럼 빨리 좀 만나야 청와대 이전이 협조되든가 협조되지 않든가 하겠네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당선인 신분에서 청와대를 이전하거나 국방부에게 이전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네. 사실상 근거 없이 지금 공약이 발표되고 이행돼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권과 민주당과 협치해서 이 문제를 완만하게 조율해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은 있는데 그 명분은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려면 세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데 그게 지금 좀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생략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첫 번째는 용산 주민들입니다. 용산, 이촌동 이 주변 사람들
사람들이 청와대가 이전됨에 따라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방부입니다. 갑자기 국방부가 이전해야 된다, 지금 명령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이나 좀 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고 서로 상의하는 절차적인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선인 신분이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딱 정책을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현 정권에 협조를 기대하거나 해주기를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어느 누구라도 좋은 공약이라도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예.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원 부담을 왜 내가 져야 되는데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 그 절차를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 해주셨습니다. 용산 집무실을 만드는 건 대통령 당선인이 속도를 내면 가능한 일인데 지금 청와대의 방을 빼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현 민주당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윤호중 비대위원장 민주당 체제는 용산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여당과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현재 청와대는 과연 그 5월 10일까지 개방을 하기 위해서 협조에 응한다라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분위기가 같습니까? 절대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난처한 상황. 왜 그러냐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인계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사실은 인수위법 위반에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법을 보게 되면 직권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 14조인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수위원회 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 인수위원회 수준의 통상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다음에 국방부가 합참으로 옮기고 합참은 또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고 예하부대는 다 찢어서 여기저기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 예산은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다 되고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인수위원회법과 인수위원회 시행령에 전혀 없습니다. 인수위원회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 지출의 규모도 정확하게 시행령에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청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이 국방부에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와 협의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법적인 책임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정은 요구는 당선자가 하는데 결정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잘못 쓰이거나 방만하게 쓰이거나 또는 직권 남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결정을 내린 현직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네.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수위원회가 어떤 인수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전혀 법적인 근거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지휘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옮기게 되면 군사작전 개념인데 지금 5월 9일까지는 군 통수권자는 현직 대통령인데 당선자가 군사 최고지휘소를 말하자면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실상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놓쳐서 거시적인 안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재수 의원님 의견은 인수위법 위반,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전혀 상의가 안 돼 있다라는 의견. 김병민 전 대변인 반론이 있으면 네. 반론 주시고 만약에 두 번째 추가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방을 안 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네. 답변도 좀 주시죠. 첫 번째 개방에 관한 문제는 저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기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방 빼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 5월 9일 자정까지로 돼 있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이 일을 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도래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짐들과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들을 다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5월 10일에는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경내의 공간들, 공원들은 다 비어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출입들은 다소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이 안에 있는 공원들에 얼마든지 시민들이 둘러볼 수 있는 초창기 개방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군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청와대를 어떻게 국민들께 돌려드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전혀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여러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긴밀한 소통 교감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 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기사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전 정부와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갔던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일들을 막 지적하고 갈등 구도 속에 있는 모습들을 과연 국민이 원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께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두고 현재 있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미래 정부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이 일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그려내게 된다면 이 일은 정부를 마무리 짓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정권의 재창출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국민들께 함께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름다운 임기의 마무리를 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내부적인 핵심 정무 관계자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있는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을 두고 본인이 차마 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안 쓸 거면 우리가 남아서 쓰겠다 뭐 이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비판들도 있었는데 청와대의 박경미 대변인이 대통령이 뜻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하는 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정권 이양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협치하기 위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방패라는 거 아니고 이 정도도 협조 못하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의견, 반론 들어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쟁점들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비용과 안보 공백, 윤 정부의 숙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당선인 측이 비용 추산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종 비용이 화두 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청와대 이전 소요 비용은 496억 원, 합참청사 이전에 118억,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및 이사에 252억, 경호처 이전에 99억, 공관 및 경호시설에 25억 등이다. 합해서 도합 496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전혀 다른 숫자를 얘기합니다. 1조 900억을 민주당에서는 주장합니다. 1조가 넘는다. 496억이랑 1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새 지역 선정하고 땅값까지 하면 천문학적 비용이다. 라는 민주당의 주장. 이에 대해서 당선인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 1조 5천억은 근거 없다라고 현재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96억이다. 민주당에서는 1조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기재부에서 뽑아왔다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아마 중간 어디쯤일 텐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496억이라는 비용은 아마도 당장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아마 최소한의 비용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1조 900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집어넣은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 어디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6억 쪽이 좀 더 가까운 어디메일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496억에는 몇 가지 비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합참이 나중에 수방사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 이전 비용 같은 것들이 안 들어 있고요. 나중에 관저도 다시 지을 수 있는데 그 비용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영빈관 같은 것들도 새 공간에 나중에 짓는다고 하지만 그 비용도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말하는 비용은 이제 최소한의 업무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5천억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제 5천억, 1조 이렇게 큰 단위들은 보통 새 청사를 아예 새로 짓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도 다시 알아봐야 되고 그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1조 900억까지는 좀 너무 많이 계상된 그 추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손재미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조 900억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화 최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대는 뭐냐면 새롭게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을 것까지 상정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겠죠. 어디에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짓는 것까지 포함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사를 한다라는 것인데 또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신축하는 안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특히 지금 이전 비용과 신축 비용에는 간접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부 관련된 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까지 비용까지 추산을 한 거라서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좀 불명확한 점들이 있고 국방부가 이전을 한다고 하지만 이전을 어디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은 시뮬레이션이 끝난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비용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1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1,000억대 정도는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일각에서는 이 돈 아껴서 자영업자들한테 좀 지원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사를 마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당선인 측의 어떤 일방적인 구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국방부가 많은 비용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496억과 1조 900억은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민주당은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앞에 헬기장도 문제입니다. 현재 헬기장은 미군이 관리하는 헬기장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동선이 미국에게 100% 헬기로 이동할 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취약한 요소입니다. 한 가지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김병주 의원이 밝혔던 방금 국방부 헬기장은 미군이 관리한다라는 얘기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국방부 헬기장은 우리 국군이 관리한다라는 점 분명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아마 잘못 파악하고 저 점은 비판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결사항전하겠다, 반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반대입니다. 지금 협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첫 단추부터 민주당에서는 용산 이전은 결사 반대. 시민의 재산권 어떤 부분입니까, 손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패자 유구무원이라고 이 선거에서 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당분간은 좀 말수를 줄이고 선거 패배에 대한 수습도 좀 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대통령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들도 좀 의아스러운 것이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을까라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와 민생 또는 코로나 이런 문제였으면 민주당은 비판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인수위에 협조하고 협력할 또는 잘하면 박수치는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가 경제와 민생은 뉴스에 묻혀버리고 집무실 이전 문제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야당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49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께서 5월 10일부터 집무를 보게 될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는 그 비용만 지금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집무실 이전 비용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무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국방부는 합참으로, 합참은 수방사로 또 예하 직할 부대는 여기저기 다 찢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보안 시설 또는 그 보안 자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게 되면 적어도 국방부에서는 5천억의 예산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496억 정도 집무실 이전 비용을 들었는데 지금 국가 행정체계도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96억이라는 예비비를 인수위원회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인수위원회 법적 근거가 없고요. 인수위원회 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대통령 당선자의 예우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만 예비비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예비비를 신청을 하더라도 기재부는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하는 역할은 예비비 승인의 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 예비비가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국방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재부도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정권 인수인계 단계에서 국가 행정 체계도 이상하게 지금 꼬이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급한 거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적어도 수천억에 496억을 뛰어넘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어가는 것은 1조는 과할지는 몰라도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을 여기에 썼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일하고 대통령이 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일하고 국민들이 잠을 주무시는 이 경제와 민생, 코로나 극복의 인수위원회가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전 대변인. 예. 1조 9천억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시민 재산권 침해다라는 반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에 대한 논거 중에 이제 안보 문제, 시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얘기들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예산,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푼, 두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당선인께서도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시민의 불편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됐던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96억 그 이상 쓰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좀 못을 바꾸면서 5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정말 진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꼬집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의 정쟁의 수단으로 이 내용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안보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안보의 위협이나 불안 요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 문제를 증폭시키게 됩니다. 올 초만 해도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이 벌써 몇 번째인지 손으로 세기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됐는데 당시에 있었던 기사 내용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NSC를 열어서 명확하게 도발로 규정조차 하지 못하고 유감을 표명했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숱한 비난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안보 문제를 꺼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이 직접적인 진정한 국익에 대한 의지인지 아니면 비난의 대상으로서 이 내용들을 삼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28번이 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재산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던 부분들을 이미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충분히 책임지고 공감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넘어서는 앞서 헬기장 같은 가짜 뉴스성의 정치 공세들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협치하고 더 숙고하고 또 예산도 아껴가면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여건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익을 중심으로 내용들에 대한 협치에 민주당도 좀 너른 마음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수영 교수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용산 재개발은 재건축은 힘들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겠다라는 주장 들려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김병민 전 대변인 측은 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는 반론이에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용산 재건축이 아예 힘들어집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기존에 그 지역이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그 국방시설 인근은 이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 그 지역의 부동산 개발은 그 규제 아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는 있지 않고,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 집무실 이전 때문에 더 어려워지거나 더 추가 규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주장이고,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재건축, 재개발 완전히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전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해서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 이전은 어려워지고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라는 말은 그동안의 민주당이 해왔던 그 부동산 정책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어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합참 의장들이 문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그리고 다시 이전하는 것. 국방부 관계자 20일가량 24시간 풀 가동해야 본관 짐을 다 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합참 의장 11명이 인수위에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권 이양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용산 이전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석 부의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집무실 용산을 권고했다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용산이 중요한 정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군이 주둔했던 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때 첫 번째 고려는 군 지휘 체계다.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라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여러 패널들이 언급했던 안보 문제도 우려 속에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어그러졌던 회동이 재개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그러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회동, 이철이 장제원 라인이 오늘 회동한다. 다시 가동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이 정무수석이 오늘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빠른 시일 내 대화 자리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청와대 입장도 나왔고요. 국민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 내겠다라는 당선인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외에 이번 주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쩌면 이번 주 내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김병민 대변인, 지금 대통령과 새로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이미 역대 신구 권력의 만남보다 더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 중에서 지금 가장 오래도록 신구 권력이 안 만나는 상황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열흘이 지나버렸죠. 지난주에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함께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 한 장이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국민들 보시는 마음도 편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다들 추정을 할 뿐 청와대도 말을 아끼고 있고 당선인 측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지 않는 시일 내에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 선거 때부터 지금 거리에서 꽤 오랜 동안 저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 검찰총장으로 재직되던 순간 마지막에 정부와의 추미애 장관 등과 갈등 구도가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선거하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 정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바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날의 행보를 보면서 넉넉히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 간의 만남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역대 정권 말기마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던 대통령의 모습 이제 좀 지양하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늘 그 안에 드러나서 노정되고 있는 안 좋았던 모습들이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당이 바뀌더라도 정권을 이양할 때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분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일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있게 되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는 창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좋은 협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두 가지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의 실루엣 정체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핫투인데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사퇴는 거부하면서 실국장만 경질을 해서 지난 대선 준비 부족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사퇴하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게 전체 20명인데 20명 중에 15명이 선관위 내부에서 사퇴하라고 했으면 선관위 내부의 대체적인 기류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기류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퇴를 거부합니다.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고요. 대선 사전투표 부실 책임을 사무총장 면직, 정책실장, 선거국장 경질로 가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선관위원장에게 있을진데 실국장에게 떠넘기겠다라는 강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종희 변호사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도대체 왜 사퇴를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실국장만 경질하고 끝날 일인지 이게 떠넘기기 아니라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반성적인 어떤 고려를 하는 모습도 필요한데 그럼 그 사후의 대책은 어떠냐를 한번 살펴봤을 때 그럼 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다른 대법관 중에 또 한 명을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 자리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알박기 인사다. 왜 인사권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지방선거 끝나기 전까지 인사권 행사에 굉장한 제약이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양쪽 양당이 사실 싸울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어떤 그 매진을 해야 되는 선관위가 그럼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던 선택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선관위원장은 조금 안타깝지만 왜 이렇게 헌법에서 구조를 짰는지 모르겠지만 비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실무의 권한이 없이 상징적인 명예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명예직마저 없다라면 선관위원들이나 지금 실장이나 실무진들이 빠진 상황에서 온당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같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이걸 사퇴하는 것이 모든의 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지방선거를 무사히 잘 치르고 나서 사퇴하는 솔루션을 주는 게 양 정치권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수영 교수님, 이게 소위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오욕이냐 아니냐가 논란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이 사퇴한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컨대 지방선거가 가깝고 실무적 문제도 있으니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잘하고 그 뒤에 물러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내가 반드시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소쿠리 선거에 대한 그 이 사건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장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지기 위한 자리입니다. 실제로 뭐 선관위원장이 선거 날 실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자리가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리인데 지금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사실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에 앉히는 이유는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아예 흔들리는 거라서 이것이 굉장히 적법하게 잘 진행되는지를 총감독하라는 건데 저렇게 시민들도 항의할 정도로 비밀선거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방식이 애당초 안으로 올라왔을 때 저거조차도 걸러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지도였다면 도대체 선관위원장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빚지 않으려고 저 자리에 계속 있겠다고 얘기를 했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건 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의 행안위 의원들이 노정희 사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이제 와서 왜 엄호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목 함께 보시죠.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는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정희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 신뢰 잃은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오늘 민주당 노정희 비판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선거 부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행안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의 의견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이 선거 때 대선 기간에 사전투표 부실과 관련해서 선관위원장을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행안위 의원들이 노정희 위원장을 소위 두둔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저 행안위 위원이 아니라서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하게 책임은 불가피하다. 어.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예. 근데 다만 지금 이제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 투표를 하는 날이거든요. 지금 이제 일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고 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그 회계 책임자 교육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비후보자들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 강력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비례대표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선거관리 행정 업무가 일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일단은 선거관리 부실 문제는 충분히 지적이 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직접 선거라든지 비밀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예. 이런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하고 일단은 당면에서 지금 선거 행정 업무가 이미 진행이 한참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비상근 명예직이긴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일단은 지방선거 잘 치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책임을 물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일단은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두 번째 핫투 뉴스입니다. 공개하죠. 국민의힘의 윤상혁, 김병욱, 구자군 의원이 선거가 끝나고 10명이 회식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저 한 사진 안에 10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 정권 바뀐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방역 수치 지키지 않고 회식하는 모습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부 고발을 결심한 이유는 진정 국민의힘 위에서 초심 잃어선 안 된다라고 내부에서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저게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 김병욱 의원, 구자군 의원의 모습인데. 회식을 한 거죠. 일단 여의도 근처의 식당이라고 하는데 예약 인원만 5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약을 당당하게 50명을 하는 것도 상정이 어렵죠. 예전에 이제 쪼개기 예약을 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회식하다 이제 적발이 돼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은 이건 어떤 생각으로 실무자들이 예약한 인원을 50명을 했고 참석한 인원이 30명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 방역 수칙에 이제 6명 이상은 이제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방역법을 위반한 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관계자들이 한 7명 정도 선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는데요. 방역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것을 만약에 어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사와 어떤 행정조사가 따를 것이라고 보이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셔야 되니까 더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 30여 명이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식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어요. 네, 지금 러브샷 하는 그 예약하고는 또 다른 건입니다. 이제 50명을 당초에 예약을 해가지고 30명이 모여서 이제 회식을 했다는 건데 명목은 뭐 선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좀 이제 푸는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한때 60만 명까지 지금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너무 실망스럽고 지금 국민의힘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박빙의 표차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권 교체 여론이 그렇게도 높음에도 겨우 이겼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국민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좀 자중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욕먹어서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점이 지나가나? 오늘부터 8인 모임.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이 확진꼴입니다. 전국 양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누적 202만 8,742명. 인구 대비 5명 중 1명이 확진꼴. 전국 누적 확진 1,000만 명이 넘을 경우 전 국민 5명 중 1명꼴 확진. 지금 누적 확진자가 958만 2,815명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확진자 정점을 예측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틀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쯤에 이 정점을 찍고 아마 그 숫자는 25만 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예상보다 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물론 이게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도 고생은 많은데 어떻게 하나하나 예측하는 게 다 틀립니까? 정점이 3만 명 얘기할 때도 있고. 하나같이 다 틀려요. 예상보다 너무 가파르게 많은 인구들이 나오고요. 또 예상보다 사망률도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이나 방역 전문가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이 좀 불일치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방역 수칙을 푸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풍토병 그 상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좀 혼동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사실은
어느 누구도 전염병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치 잘 지키고 주변 사람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위중증 환자 관리라든가 그것 때문에 일반 질병인 사람들이 지금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철저하게 지금 정권 말이라고 해서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더 고피를 찌어서 국민들이 예. 이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300에서 400명 가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꽤 높은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독감 같다라고 섣불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장이 붐빈다고 합니다. 이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5일차까지는 다 예약이 마감이 되셨고요. 그래서 5시, 7시에도 2회차를 증설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10통 넘게 오죠. 코로나 오고는 관외분들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화장이 일단은 우선이시잖아요. 그게 다 분들이 들어올 자리거든요. 지역의 그 사망자들을 먼저 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시간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 확진 양상세가 심각해서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부 입장은 했는데 신랑 입장을 했는데 신랑이 없는 상황까지,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많은 커뮤니티의 이 사진 등에 따르면 이렇게 신부는 입장을 했는데 신랑이 어디로 입장했는가 봤더니 스크린에 신랑이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랑 없이 결혼식 했대. 신랑 확진돼서 신랑은 화면 위로 띄우고 신랑 화상 참여. 아, 이게 보통은 이러면 결혼식을 미루는데 워낙 급박하게 확진이 됐기 때문에 한두 명 일정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참 신랑이 화상으로 입장을 하고 행진을 할 때는 신부 혼자 행진하고 신부 혼자 입장하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발생했어요. 김수영 교수님,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너무 환자가 갑자기 속출하고 예. 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아서 뭐 지금 당장 걸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정부의 예측값이 계속 틀렸는데 물론 질병의 확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계속 방역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이 예측한 값에 맞춰서 방역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방역은 계속 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연유로 어떤 이제 설명할 수 있는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 오늘 다행히 그나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만 명.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한 달 전에 5만 명이었습니다. 경계해야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